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점. 자, 24점 문제죠. 자, 글로벌 시계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그 자료가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과세 매출 자료. 예, 여기서 과세 매출이라고 딱 주었잖아요. 11번이다 이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줄로 나왔군요. 분명히.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35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이 뭐죠? 네,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네, 혼합분계가 필요하겠고요. 평가 문제 1번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2번은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하는 문제.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 여러분이 7 엔터, 2 엔터, 요형에 가서 11번 품명에서 F7이나 복수거래 단추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로얄 시계. 네, 수량 5개 20만 원. 명품 시계 10개에 75만 원. 엔터 하신 다음에 밑에 확인 누르거나 탭키 눌러주시면 입력이 완료되는데 이 합계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935만 원. 오케이. 엔터 치고 코드에 와서 공급받는 자가 초심시계네요. 네, 초심 엔터. 전자세금란은 0번 치고 가신다는 거.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자, 분계는 3번 분계가 필요한 문제고요. 자, 대변 두 줄,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은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부채 증가, 수익 발생인 내용이죠. 자, 내려와서 차변에 101번 현금, 아까 자기압수표가 35만 원이었죠. 또 차변,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은 밑에 빨간 글씨로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9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꼭 고치고 가셔야 돼요.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1번 문제 마무리가 되셨고, 전체 메뉴 가셔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부가가치세 2라는 박스에서 실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입력했던 7월 2일 거를 검색하는 거예요. 72 엔터, 또 72 엔터. 한 번 더. 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밑에서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주시고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그리고 확인. 또 한 번 확인. 네. 이것이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움직이죠, 이제는.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닫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는 한번 조회 한번 누르셔가지고 수행이 잘 되었다면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 패턴은 지금 몇 년째 안 바뀌고 계속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로 이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거래 3점. 휴대용 계산기, 우리 시계 도소매업인데 계산기를 판촉물이라고 딱 돼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찾으신 금액이니까 여러분 보통예금은 대변으로 찍어 놓으시고,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휴대용 계산기를 제작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 이거 휴대용 계산기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죠. 대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계산기 나눠주려고 광고 선전하려고 했으니까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예, 계정 과목이 뭘까요? 네, 밑에 분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7월 5일 요 세금계산서 내역을 먼저 입력합니다. 7월 5일 날짜. 세금계산서 입력할 때는 세금계산서 보고 입력하면 돼요. 자, 51번 세금이 있죠? 과세 매입. 공제 받아야 되니까. 품명에는 휴대용 계산기. 뭐 괄호 판촉물이라고 써있네요. 수량과 단가가 100개에 2만원짜리. 거래처는 공급자를 보시고 소신개념사. 전자세금은 1번 하셔야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자, 분계는 이게 거래를 보니까 혼합분계 해야 되겠네요. 3번. 자, 상품이 아니니까 광고 선전비로 수정하시고 800번대 833.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대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103번. 금액은 보통예금에 220만원 입력돼 있죠. 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바꿔야 되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위에는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점짜리다 그러면 여기 1.5, 여기 1.5 이렇게 채점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만 일단 잘 입력하고 밑에 분계 틀리면 이거 전체 안 날라갑니다. 따로 채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죠. 매입거래 4점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산삼? 자, 자세하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선물을 산삼, 홍이 산삼 세트를 구입을 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분계할 때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이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건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4점을 주었어요. 실수하면 4점을 여러분이 뺏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수할 대목이 뭐냐면은 이게 접대비 관련 세액이기 때문에 이거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고 세액이 있다고 그래서 51번으로 하면 이게 날라갑니다. 54번으로 해야 되죠. 세금 계산서 있고 그 세액이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면 유형을 54번 유형으로 해야 밑에 분계까지 맞아요. 51번 유형으로 해놓으면 밑에 분계도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 부가세 분계가 돼버리거든. 자,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이게 며칠로 돼 있습니까? 7월 10일 입력하시고 7월 10일 입력하시고 54번이더라. 자, 불공제 사유는 여기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 요거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홍이산삼. 수량과 단가 없으시니까 320만원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여기서 이제 산삼백화점. 자, 전자세금은 1번 하시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므로 3번 분계, 혼합분계 하셔야 되고요. 자,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접대비니까 813번 접대비로 고쳐주시는데 항상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즉 이 합계금액으로 이렇게 비용이면 비용, 자산이면 자산 처리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대변이 10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안 고치면 안 되죠. 꼭 고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시면은 4점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카드 매출점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매입이라고 딱 알려줬으니까 카드로 매입을 했어? 57번이겠구나. 자, 그러나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보고 미리 너무 속단해서는 안 돼요. 자,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네, 57번 맞네요.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죠. 자, 이 부가세 45,000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사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접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접대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라면은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점표에. 자, 그러면 여러분 숙박비는 우리가 비용 밑에 회계 처리할 때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되죠? 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더라. 요 합계금액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러분은 위에다 입력할 때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월 16일 날짜 체크했습니다. 자, 삼성카드 7월 16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7월 16일 유형은 57번 카고하고 여기 물음표 눌러서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품명에다가 숙박비라고 입력하시는 게 무난하겠습니다.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 49만 5천원을 입력하죠. 여기서 거래처는 이 진한 호텔이 됩니다. 진한 호텔 카드사가 아니에요. 이 거래처는요. 그 숙박지의 거래처가 되는 것이고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분계는 4번 분계를 해봅니다. 자, 숙박비를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네, 식당에서 카드 결제해도 미지급금 맞아요. 네, 그대로 두시면 되고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 맞는데 상품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13번, 812번 여비교통비로 고쳐야 돼요. 여비교통비로. 그래서 밑에 분계에서는 이 계정 과목 수정하는 것만 신경 쓰시고 여기 분계를 카드로 하시면 여기 분계를 카드 유형으로 하시고 나서 여기 계정 과목만 고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매입거래 3점짜리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매출거래네요. 자, 승용차를 매출했다. 우리 회사 지금 시계회사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다 하는 얘기죠. 유형자산 처분 문제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여러분이 메인 매출 분계에서는 제일 복잡한 분계예요. 예,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 예, 안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자, 1번.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매각 전에 자산 내역을 이렇게 알려줬네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여기 기초금액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할 겁니다. 매각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라죠. 미수금. 단 매각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우리가 앞에 어떤 문제에서는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을 수행했다 하면서 그 감안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기초라는 얘기죠. 기초.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처분을 했는데 이때 감가상각은 사실은 1월 1일 거부터 8월 17일 것까지는 15일 것까지는 감가상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감가상각 하려면은 우리가 그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처분일을 8월 16일로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당기분이 계산이 돼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일반 점표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해당되는 금액 입력해 주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요 1월 1일부터 이 8월 15일까지 이 처분일까지 이날까지 감가상각은 생각하지 말아라.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전자입력은 전자입력으로 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8월 16일 날짜부터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전표 입력하는 날짜 정확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차분하게. 그래서 8월 16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11번 과세. 세금 있는 판매잖아요.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승용차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 250만 원 그리고 코드는 매입자 공급 받는 자가 강남 중고차고 전자세금이니까 1번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은 혼합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혼합으로 하셔야 될 거고 자 상품을 우리가 차량 운반구로 고쳐야 되죠. 승용차니까 자산이니까 208번 차량 운반구로 반드시 잘 고치시고 이 금액을 아까 취득금액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금액이 1300이었나요? 네, 13 플러스 그리고 엔터 쳐서 줄을 바꾼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변의 반대인 차변을 선택하시고 차변 이 계정 과목 코드 208번의 다음 번호 이 209번 언제나 그 다음 코드를 쓰면 됩니다. 이 번호의 다음 번호 그런 다음에 금액을 차변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데 거기 1100만원 숫자 주어졌었죠. 11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대금을 어떻게 했나를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료 설명에 보니까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금은 자산, 차변의 미수 이 120번 그러면 미수금은 뭘 받아야 되냐? 이 돈 받아야 되잖아요. 세금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수금은 275만원 이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다 275만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지금 50만원이 발생하는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변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이 금액이 대변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변에 간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얻는 수익을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914번 영업의 수익입니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혹시 거래처가 수정돼야 될 계정 과목은 없는지 또 차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게 처리가 됐는지 보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5줄로 한 건의 분계가 5줄로 입력되는 분계는 이 유형자산 처분 외의 분계 말고는 FAT 1급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지금 제가 쭉 하는 그 순서를 이렇게 했다 순서를 막 자꾸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기 패턴의 분계 방법으로 쭉 그걸 숙달하는 거죠. 그래야 뭘 빼먹지 않고 차고 일으키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 했던 것 중에 네. 그 계산 전자계산서에 전자입력이라고 없어서 전자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을 해야 되죠. 예. 책에 어제 문제는 이제 보통 다 나와 있는데 안 나온 것도 있었나요? 네. 네. 네, 전자자가 들어가면 다 전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는 거기를 비워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 말고는
1번 문제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니까 거기는 0번을 내야 되지만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중에 전자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전자세금란에서 다 1번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개 평가 문제에 전자세금으로 하라 되어 있는 하나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예. 그러면 해야 됩니다. 전자계산서도 1번 하는 거예요. 전자계산서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계산서 합계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계산서 합계표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전자와 전자 외로 매출 계산서도 나누어지고 매입 계산서에서도 전자와 전자 외로 구분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전자는 반드시 1번 전자 입력을 1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평가 문제에다가 그 설명을 넣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없다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FAT 1급의 그 시험지가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이런 것까지는 그냥 안 해주고 수험생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가 헷갈린다 그러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유형자산 처분 문제만 계속 찾아서 한 스트레이트로 한 4개 해보세요. 그러면 딱 감이 오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여기서 헷갈린다? 이걸 찾아서 계속 하는 겁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3점짜리입니다. 계산서군요. 전자자 붙는 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사 직원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죠.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20만 원은 자기 합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분계를 해야 되겠군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하라 이렇게 돼요. 자, 8월 20일인데 계산서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서는 뒤에가 3자예요. 매입이니까 53. 그래서 8월 20일 날 53번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8월 20일 날 유형을 53번 선택하시고 품명의 4차 산업혁명 수량이 25 단가는 2만원. 자, 거래처는 공급자가 배움 출판이군요. 실제로 있는 출판사인데 배움 출판사. 회계책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전자세금은 1번 해야 되죠. 전자입력으로.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수표로 받고 일부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변에 이게 상품이 맞느냐? 우리 회사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데죠. 그래서 이것은 도서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되죠. 도서 인쇄비라는 개정 과목 알죠? 도서 인쇄비. 그래서 도서를 샀으니까 도서 인쇄비 이게 생각이 쉽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문 구독료라는 것이 도서 인쇄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문 구독료도 도서 인쇄비입니다. 잡지 도서 인쇄비입니다. 잡지 구독료,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도서 인쇄비. 신입사원에게 명함을 인쇄해주고 10만 원을 지불했다. 도서 인쇄비. 명함. 소모품비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했으면 소모품비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시험에서
무슨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하면 그걸로 반드시 해야 되고 아무 말 없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계정 과목 분류 개념으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열거한 것들 명함 인쇄 네, 명함 그거 인쇄 한 거예요. 네. 신문 구독, 잡지 구독 지금 여기 나오는 도서 구입 이거 다 도서 인쇄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차변은 비용 발생 50만 원. 자, 대변 중에 자기압 수표로 지급한 것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했습니까? 예, 현금입니다. 자기압 수표는 받아도 차변의 현금. 그걸 우리가 지급할 때도 대변의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지급한 게 2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을 했죠. 그러면 대변에 여러분 외상 매입금으로 했나요? 예, 미지급금으로 했겠죠. 왜냐? 이거 상품이 아니니까 매입 채무로 계정 과목을 분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입 채무라는 것은 재고 자산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한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매입 채무. 자, 이거는 미지급금, 일반 채무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나머지 30만 원. 탭키 눌러서 배움 출판 떨어지면 예, 맞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까지 했죠. 이제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가 왔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신 금액 돈을 또 환급받았나요?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여기 뭡니까? 이게 지금 1기 확정신고니까 6월 30일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에 비하면 이게 훨씬 수월하죠. 예, 메모할 것도 적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6월 30일 거 뭐 조회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 30일 일반 전표 하셔가지고 6월 30일을 조회하죠. 그랬더니 미수금이 이게 오늘 들어온 거예요. 서대문 세무서에서 미수금이 요새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120번 미수금이고요. 차변에 6월 30일 날 미수금이라는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들어왔으니까 이 자산은 없어져야 되겠죠? 오늘 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오늘은 미수금이 된다. 그래서 날짜는 이제 8월 달입니다. 예, 7월 달에 부가세 신고해가지고 8월 달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날이 8월 24일인가요? 예, 8월 24일. 예, 딱 30일, 29일 만에 들어왔네요. 8월 24일.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돈은 2612 900원이었어요. 대변은 자산감소 미수금이죠. 120번 미수금 거래처 서대문 거래처 코드 꼭 필요합니다. 서대문 구청이 아니라 세무서로 하시고 2612900 이것을 일반 전표에 통장에 찍힌 8월 24일 날짜로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3점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모두 24점으로 배점이 되죠. 24점. 그래서 FAT 1급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실기에서 24점 배점 그리고 이론에서 10점 배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34점을 차지하죠. 그래서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한 과목이 34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부가가치세 쪽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TET 1급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TET 1급은 법인세가 40점을 차지해요. 예, 그래서 TET 1급에서는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죠. FAT 1급에서는 34점.
40점에서 6점 빠지죠? 이게 부가가치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8점짜리인데 뭐 여러분 시험 아니 마지막 문제가 아니군요. 결산 문제죠. 자, 결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그래서 이제 결산 문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네. 결산 문제 제끼고 요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산 문제에서 맞을 확률은 이거 맞을 확률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지금까지 시간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조금 딸린 분이에요. 내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시간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출 확률적으로 이걸 맞추는 거보다 배점이 같으니까 이거 2개 다 해도 8점, 여기 검색하는 거 2개 해도 8점.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다 내놨어요. 우리가 사실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다 순서대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뭡니까? 저기 뭐 7월 달에 전표도 입력 안 하고 결산 수정 분계부터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걸 허용합니다. 앞에 어려운 문제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어려운 거 패스 시켜놓고 와서 결산해도 돼요. 내가 지금 전표 하나 빼먹었는데 이 결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시험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타 결산 정리사항 문제가 나왔어요. 무언가 보겠습니다. 1월 30일 날 ST모터스사에서 외화 단기 차입금, 이거 귀한 문제가 나왔네. 네. 이게 나올 수는 있는데 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게. 네. 외화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인데 우리가 갚을 때는 달러로 갚아야 되죠. 2만 불이래요. 2만 불. 그 당시 1불당 1,000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월 30일 날. 1불당 1,000원이었다는 건 환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1불당 1,000원이니까 2만 불 곱하기 1,000원에서 2천만 원이 된 거죠. 차입했고요.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다. 네, 그러면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1년 결산 때 1불당 200원씩 차입금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결산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월 3일 날 1년짜리 아마 차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1월 30일 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결산을 맞이해 가지고 이걸 부채를 다시 평가해야 돼요. 외화 부채는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자,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만 불 곱하기 200원을 한번 해 볼까요? 얼마가 늘어나는지? 400만 원이요? 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오케이. 400만 원 맞네요. 2는 4하고 나머지 동그라미 다 쳐보면 되죠. 그래서 400만 원만큼 뭐가 증가하느냐? 외화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외화 단기 차입금. 이것을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기록하셔라 이겁니다. 대변에. 그러면 차변에는 무슨 손실이 발생하겠죠? 예, 그 차변에 오는 것이 우리가 이거는 실현된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좀 긴데 외화 환산을 해서 손실을 본 거예요. 갚은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갚았다 그러면 외환차손. 오늘이 갚는 날인데 그때 갚는 날 1불당 1,200원이었어요. 그때는 외화 환산 손실이 아니라 그냥 외환차손. 개정 과목 이름이 짧죠? 외환차손. 그런데 평가 때 하는 것은 개정 과목 이름이 길어요. 외화 환산 손실. 400 처리하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정 과목 검색하실 때 외화 단기 차입금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단기 차입금 쓰시면 돼요. 예. 외화 단기 차입금이
개정 과목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 출제자에 따라서는 그냥 단기 차입금만 등록해 놓고 외화 단기 차입금 개정 과목을 미리 등록을 안 해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단기 차입금 쓰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며칠 날도 분계하는 거죠? 이 결산 분계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더라. 935 400만 원이었죠. 대변의 외화 있네요. 외화 단기 차입금이 274 외화 단기 차입금 있으면 이거 쓰셔야 돼요. 자, 이것도 차입금이기 때문에 거래처 꼭 코드로 거래해야 되는 것이죠. ST 네. 그리고 대변의 400 네. 자,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부채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산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화 자산으로. 외화 자산이 있는 걸로 해서 전기말하고 단기말에 환율을 주면은 자산 증가가 됐죠. 지금까지 지금 이게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부채니까 부채 증가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외화 자산이 나오면은 평가 이익이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해요. 외화 환산 이익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달러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표시할 거면 바꿀 필요가 없죠. 미국에 우리 회사 2만 불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보세요. 2만 불짜리 건물. 그런데 전기말의 환율은 1불당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처럼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는 그 건물이 2천만 원으로 잡혀 있겠죠. 2만 불짜리니까. 그런데 단기 결산 때 환율이 1,200원이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외화 자산인 경우는요. 외화 자산인 경우는 이익이 발생해요. 외화 자산의 경우는 외화 부채의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건물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차변에 건물이 400만 원 증가합니다. 전기말에 2천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2만 불 곱하기 20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하면 2만 불 곱하기 200원 해가지고 400만 원 자산 증가. 그래서 대변에 이것이 바로 외화 환산 이익 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제로 나왔던 외화 단기 차입금하고 반대가 되고 있죠. 이걸 건물로 살짝 바꾸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변동이 되면요. 웃는 사업자와 우는 사업자가 이제 나누어지죠. 수출 사업자냐, 수입 사업자냐.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 사업자는 대체로 반기는 편이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수출만 하나요? 원자재 또 사오르잖아요. 자체 원자재를 100% 조달을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원자재를 어차피 핵심 부품 만약에 PC를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PC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바로 CPU인데 CPU는 100% 수입이죠. 대부분 인텔사 거 쓰잖아요. 그러면 별로 반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본체 가격이 60만 원이라면 그 중에 거의 한 3, 40만 원이 CPU 가격이거든요.
예, 이 케이스라든가 뭐 서플라이, 뭐 하드 디스크 이거는 그렇게 비싼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 업체 중에서도 전부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수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면 반기입니다. 수입업자는 울산입니다. 국내에서 가격은 그렇게 금방금방 시장에 반영할 수가 없는데 원가가 막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외국에서 콩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콩 우유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우유 가격 함부로 올리면 정부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예? 우유 가격을 뭐 제조사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요새 콩값이 막 올라 버렸어. 아니죠. 콩값이 오른 게 아니라 환율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콩을 사는데 비싸졌어요. 그래서 수입업자는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형태가 많이 출제돼요. 주로 부채로 나옵니다. 자산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주로 부채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 무형 고정자산의 상각. 보통 유형자산이 나오는데 32회는 무형자산으로 나왔군요. 네. 이건 뭐 자동결산이니까 지가 알아서 계정 과목은 정해주니까 제자리에다 우리는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분계도 한번 수동결산처럼 분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각비가 무형자산에서는 감가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당기 상각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 계정 과목별로 할 필요 없고, 이건 계정 과목별로 해야 돼요. 예.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이 계정 과목이 나눠져 있으니까 해당되는 난에다가 이거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 합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3번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3번. 그리고 차변에 오는 건 하나가 와요. 예. 차변에 오는 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동분계로 한다면, 자, 수동분계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하나가 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판매관리비예요. 비용 발생하죠. 이거는 한꺼번에 처리해요. 그래서 이 합계 금액 28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에요. 감누라는 계정 과목을 안 만들어요. 예, 차감 계정을 만들질 않고 직접 상각. 영업권 50만 원. 자산 감소. 그리고 특허권 150만 원 자산 감소. 그렇죠? 상표권 80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수기로 분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입력할래 해도 맞아요. 예, 조금 전에 여기 위에 있는 문제 했던 식으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해도 오케이, 맞는 걸로 처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밑에 보셨죠?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수동결산을 하든 자동결산을 하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면 실수 아니에요. 잘한 건데 여러분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동결산 쓰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갈 때는 결산재무제표 박스에 맨 위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는 거 아시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 밑에 감가, 무형자산 상각 따로 있어요. 대손상각 밑에 있네요. 여기 3칸 딱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영업권에 50만 원, 500 플러스 엔터. 특허권에 150, 1500 플러스 엔터. 상표권에 80, 800 플러스 엔터. 네, 이렇게 정확히 입력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점표 추가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러면 잘 된 거예요. 네, 시간 없으면 바로 다음 작업 진행하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은 닫아버리시고 시간이 나는 지금 남는다 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조회 눌러서 요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네, 우리가 요 분계 확인이 되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80만 원, 대변에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3개 쭈루룩 나오지 않습니까? 요 점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예, 특이한 것은 2번에서 이제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나와서 더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재무상태표를 일단 열어놓고 문제 보면서 열면 되겠죠.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 제7기 말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 전기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봐야 돼요. 오른쪽 거를. 그러면 여기 당기 12월로 그냥 조회를 합니다. 당기 12월로 아직 왜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날까요? 예,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시험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 에러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에러 나면 그냥 닫기 하고 단기 거 보는 게 아니라 전기 거 보니까 여기서 그냥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해결하는 거 뭐 시간도 남았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에러 내용이 뭐냐면 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계산서에 그 내용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가서 점표 추가를 해야 이런 분계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결산 절차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닫기 누르고 제가 나가서 에러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여러분 상품 매매업의 결산을 할 때는 제조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원가는 무시하시고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되는 재무제표가 아까 합계잔액시산표예요. 이 합계잔액시산표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산수정분기가 끝났으면 12월 말일자로 조회해가지고 내가 결산 처리한 것들이 반영이 됐으며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 이것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점검을 마쳤습니다. 에러 없었죠? 에러가 났다는 것은 차대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없는 거 확인하시고 닫아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상품 도소매업은 손익계산서를 맨 먼저 만들어요. 예, 손익계산서. 만든다는 것은 조회한다는 개념입니다. 조회해야 돼요. 조회해야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많지만 뭐 매출원가나 이런 거 제대로 됐는지 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내가 1년 내내 장부한 거니까 매출액. 내가 1년 내내 회계 처리한 사람이 우리 회사 매출액이 5억 6천이라는 게 눈에 이게 숫자가 뜬금없는 숫자가 들어있으면 이건 틀렸구나. 이게 바로 발견되겠죠? 평소에 이 업무를 쭉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숫자를. 맨 밑에 있는 당기 순이익을. 왜 메모하느냐면 이 금액이 맞는가 보기 위해서. 네. 뭐 창을 안 닫아도 메모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닫고 이제 손익계산서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네. 지금 재무상태표에 가면 에러 나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갑니다.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당기순이익이 6번에 있는 이 당기순이익이 아까 메모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보는 겁니다. 아, 전기에 우리 2월 된 이익잉여금이 6,800이 있었는데 당기의 이익이 더해져 가지고 이 두 개가 차기로 넘어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억 1,000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차기로 해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6,899만 원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 전기 거에 나오잖아요. 요게 이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표 추가입니다. 이걸 안 하면 손익계정도 마감이 안 되고 또 손익계정에 있는 이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아까 2억 1,000 얼마가 뭐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게 대체를 안 시켜놓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은 3일패션이라는 회사 실무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회사입니다. 그 3일패션 스토리가 실무 스토리예요. 그 실무 스토리. 그래서 결산할 때 이런 순서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닫고요. 이제 재무상태표에 가보세요. 재무상태표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자, 12월 가보면 에러 안 나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아까 613페이지에 있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할 때는 이 에러 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가면 나중에 실무할 때도 재무상태표가 왜 에러가 났지? 내가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아직 스토리 그 결산 진행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제조업은 맨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만듭니다. 맨 먼저.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아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전기분 거를 보시고 그 수식을 딱 준단 말이죠. 수식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돼요.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들고 시험지에다 먼저 적는 게 좋을까요? 이 숫자를 바로 보고 계산기 두들기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스타일대로 부채 총계를 계산기로 두들겨도 좋습니다. 그래서 144554800 나누기 하고 나서 나누기 하고 나서 자본 총계 밑에 가서 봐야죠. 자본 총계 277 990 000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본 총계하고 다른 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줄이세요. 이게 땡겨. 여러분 엑셀 써보실 줄 아는 분 있죠? 이렇게 해서 땡겨서 보면 뭐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의 너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계정 과목란이 아까처럼 이렇게 있으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멀어 보인다 이거죠. 계정 과목을 줄여버리세요. 그러면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몇 번이 답이었나요? 4번이었죠. 이런 문제는 계산기만 잘 두드리고 여러분이 눈만 똑바로 뜨시고 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라.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이다 라고 여기 예정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기간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했겠죠. 한번 조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월 엔터 치고 3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FAT 1급 시험은 항상 정기신고로만 나오니까 정기신고에서 엔터. 저장된 데이터.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네. 자, 매출 얼마인가?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할 것 그랬네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장된 거 안 쓰고 새로 작성하면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 같으면 그게 그건데 저장된 데이터라고 이용하라고 그 설명을 넣은 것을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매출 과세 표준, 여러분 이제 이 양식이 눈에 잘 들어오죠? 과세 표준이 메뉴에 있습니다. 예, 과세 표준이 바로 매출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 합계, 이게 매출 과세 표준이죠? 요 합계가 9번에 있는 요 합계 137580000,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매출 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 13750이 매출 세액이죠. 그래서 137580, 예, 답이 3번에 있었네요. 네, 32회 우리 실무 수행 풀이 다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